작은 시골 마을 진얼리는 평화롭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날도 마을은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날이 마을 전체에 충격을 안겨줄 날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김민준과 박소라 부부는 2살배기 아들 태호와 함께 작은 농가에서 살고 있었다. 태호는 부모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으며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지면서 태호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심해져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이게 되었다. 여보, 태호가 열이 너무 높아요. 옷이 땀으로 다 젖었어요. 소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주는 서둘러 아들을 안아들었다. 태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다. 두 부모는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를 맡은 이진우 의사는 태호를 세심히 검사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부모를 불렀다. 폐렴 증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즉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태호는 마을에서 40km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태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벽 3시 무렵 심장 박동이 멈추었다. 박상민 의사는 태호의 사망을 선언했다. 정말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박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심한 폐렴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민준과 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차가운 몸을 안고 오열했다. 그들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병원 측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태호의 시신을 부모에게 인계했고 슬픔에 잠긴 부부는 아들의 시신을 고향 마을로 데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태호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모였다. 진얼리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인의 시신을 집에 모시고 3일간의 장례를 치르는 관습이 있었다. 태호의 작은 관은 민준의 집 대청마루에 놓였고 그의 부모와 가까운 친척들이 옆에서 지켰다. 장례식을 앞둔 전날 밤 민준과 소라는 아이의 관 옆에서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새웠다. 날이 밝아오면서 친지들과 마을 주민들이 조문을 위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작은 관 속의 태호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우리 아들. 소라는 아이의 차가운 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 순간이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관 속에 누워있던 태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앉더니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물 주세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공포와 충격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소라는 놀라 뒤로 넘어졌고 민주는 벌떡 일어나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 태호야, 태호야.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안아들었다. 태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아빠, 목마워요. 민주는 서둘러 물을 가져왔고 태호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러나 그 순간 태호의 눈이 다시 감기기 시작했고 몸이 스르르 힘을 잃었다. 다시 한번 그의 작은 몸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태호야. 안 돼, 안 돼. 소라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민주는 즉시 아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다시 한번 태호의 사망을 확인했다. 그들은 민준과 소라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런 일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상민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아마도 극심한 슬픔으로 인한 환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준은 확신했다. 자신의 아들이 그 짧은 순간 동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의료진의 실수로 아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우리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 진단한 거예요. 민준은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외쳤다. 민준과 소라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아들이 실제로는 깊은 혼수 상태에 있었을 뿐
완전히 사망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의료진이 더 신중하게 진찰했다면 태호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들을 괴롭혔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죽음에서 깨어난 아이, 혹은 기적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퍼져나갔다.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고, 종교계에서는 기적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의료진은 자신들의 진단이 정확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태호의 생명 징후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모든 의학적 절차를 제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준과 소라는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들의 순간적인 부활이 의학적 오류의 증거라고 확신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진월리 마을은 깊은 슬픔과 미스터리에 휩싸였다. 태호의 장례식은 예정대로 치러졌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태호의 영혼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했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부모의 깊은 슬픔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소라는 매일 밤 아들의 작은 무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아들이 그날 보여준 짧은 생명의 순간이 자신을 위한 마지막 인사였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병원의 실수로 아들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민주는 다른 방식으로 슬픔에 대처했다. 그는 아들의 사례와 유사한 의학적 미스터리를 찾아 밤낮 없이 연구했다. 그는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라자루스 증후군이라 불리는 현상에 대한 자료를 찾아냈다. 이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자발적으로 순환이 재개되는 극히 드문 상황을 말했다. 그는 또한 프랑스에서 있었던 앙젤로 헤이스의 사례를 발견했다. 앙젤로는 오토바이 사고 후 사망 선고를 받고 묻혔지만 보험 조사 과정에서 무덤이 파헤쳐졌을 때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민준에게 희망과 동시에 깊은 후회를 안겨주었다. 소송은 장기화되었고 양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갔다. 민준과 소라 측은 여러 의료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워 태호의 상태가 제대로 진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모든 의료 절차가 정확히 수행되었으며 부모가 주장하는 깨어남은 시신의 자연적인 움직임이나 부모의 심리적 상태로 인한 착각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사이 민준은 점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악몽에서는 항상 태호가 관 속에서 깨어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소라 역시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과 달리 태호의 짧은 귀환 의학적 오류보다는 특별한 선물이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볼 수 있었던 순간을 감사히 여겼다. 여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소라가 어느 날 밤 민준에게 말했다. 태호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할 거예요.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놓을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해.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송이 1년째 되던 해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민준과 소라의 주장에 동정적이었지만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태호의 사망은 의료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질병의 결과로 인정되었다. 판결 이후 민준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피해 집에 틀어박혔고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소라는 남편을 걱정했지만 그를 돕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손님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그것은 태호를 마지막으로 진찰했던 박상민 의사였다. 그는 법정 밖에서 민준과 소라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제가 왜 찾아왔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박 의사가 말했다. 솔직히 저도 태호의 사례에 대해 계속 생각해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이건 태호의 모든 의료 기록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었지만
태호의 상태가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졌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태호의 증상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사망 직전에 검사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사망을 선언하기 전에 더 많은 검사를 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박 의사의 고백은 민준과 소라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의심이 옳았다는 증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슬픔을 더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저는 병원 내부에서 응급 상황에서의 사망 선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아들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태호, 우리 아들이 고통스러워했나요? 박 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요. 그 아이는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정말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수개월 후, 민준과 소라는 아들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했다. 태호 재단은 농촌 지역의 어린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응급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비극이 다른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박상민 의사 역시 이 재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들에게 더 신중한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헌신했다. 그의 노력으로 병원은 의심스러운 사망 사례에 대한 추가 검사 프로토콜을 도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과 소라는 새로운 아이를 입양했다. 그들은 태호를 잊지 않았지만 그의 기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사랑을 나누기로 했다. 입양한 아이 수호는 태호와 비슷한 나이였고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했다. 태호가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 같아요. 소라는 수호를 안으며 말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아들의 짧은 깨어남이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태호는 그들에게 삶을 계속하라고, 사랑을 계속하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진월리 마을 사람들은 이제 태호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했다. 그것은 슬픔과 미스터리가 뒤섞인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희망과 치유,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민준과 소라는 매년 태호의 생일과 그가 잠시 깨어났던 날을 특별히 기념했다. 그들은 마을 어린이들과 함께 풍선을 하늘로 날리며 천국에 있는 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아빠는 널 항상 사랑해, 태호야. 소라는 매번 풍선을 놓아주며 속삭였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다. 어딘가에서 태호가 그 메시지를 받고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장례식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은 의학계에서 계속해서 연구되었다. 많은 의사들이 이 사례를 분석했고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다. 일부는 라자루스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의학적 현상으로 설명했고 또 다른 이들은 태호의 뇌가 완전히 기능을 멈추기 전에 마지막 신경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준과 소라에게 중요한 것은 의학적 설명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보여준 작은 기적이었다. 태호 재단은 해가 지날수록 성장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단체로 시작했지만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되었다. 재단은 특히 진단이 어려운 소아 질환 연구와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재단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가족들이 민준과 소라에게 연락해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위안을 주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민준과 소라는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더 강해질 수 있었다. 수호는 민준과 소라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과 태호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알았다. 수호는 종종 자신이 볼 수 없는 형에 대해 질문했고
민준과 소라는 항상 정직하게 대답해 주었다. 태호 형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민준은 수호에게 말했다. 그는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매우 기뻐할 거야. 어느 날 수호가 8살이 되었을 때 그는 부모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다. 태호 형이 묻힌 곳에 가보고 싶어요. 민준과 소라는 수호를 데리고 태호의 묘지를 찾았다. 작은 묘비 앞에서 수호는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뭐라고 말한 거니? 소라가 물었다. 수호는 미소를 지었다. 태호 형에게 약속했어요. 제가 엄마 아빠를 잘 돌볼 거라고요. 민준과 소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비록 태호를 잃었지만 그의 짧은 생애가 가져다준 변화와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태호 재단의 10주년을 맞아 민준과 소라는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다. 그들은 전국에서 유료 전문가들과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을 초대했다. 행사의 주제는 삶과 죽음의 경계였으며 의학적 진단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행사의 마지막 날, 민준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아들 태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삶과 죽음이 단순히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의 연설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박상민 의사는 민준의 용기와 헌신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실감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노인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민간의학 연구자라고 소개했다. 김 선생님, 저는 오랫동안 임사체험과 유사한 현상들을 연구해왔습니다. 태호 군의 사례는 매우 특별하지만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은 민준에게 오래된 책 한 권을 건넸다. 이 책에는 한국 전통의학에서 기록된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옛 의원들은 이를 혼반환, 즉 영혼의 짧은 귀환이라고 불렀죠. 민준은 호기심에 책을 펼쳤다. 거기에는 조선시대부터 기록된 여러 사례들이 있었다. 장례식 중에 잠시 깨어났다가 다시 사망한 사람들, 매장 직전에 생명의 징후를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현대의학은 아직 이런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이 만남은 민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그는 아들의 경험이 단순히 의학적 오류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죽음이 가진 미스터리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그 책을 소라와 함께 밤늦게까지 읽었다. 책에는 영혼의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는 사망한 사람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잠시 돌아온다는 믿음이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소라가 말했다. 태호는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걸까요? 민준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마도. 하지만 나는 그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겼다고 생각해.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어. 태호의 죽음 이후 15년이 지났다. 민준과 소라는 이제 중년이 되었고 수호는 대학생이 되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고 특히 소아과와 응급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수호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만나보지 못한 형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저는 태호 형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호는 부모님에게 말했다. 그리고 의사들이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요. 민준과 소라는 아들의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들은 태호의 짧은 생애가 수호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 태호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되었다. 그들은 특히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개선과 어린이 응급 의료 시스템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 재단의 노력으로 여러 작은 마을에 소아과 클리닉이 설립되었고 의료진들은 응급 상황에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민주는 재단의 활동을 통해 많은 삶을 변화시켰다. 그는 더 이상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아들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헌신했다. 소라 역시 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이끌며 그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그녀는 자신을 이지연이라고 소개했고, 딸 서연이 최근 폐렴으로 사망한 후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저희 딸도 장례식 중에 잠시 눈을 떴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의사들은 제가 환각을 보았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서연이가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는 것을.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깊은 공감을 느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연에게 태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에게 노인에게서 받은 책을 보여주었다. 책에는 수백 년 동안 기록된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경험은 드물지만 당신만 겪은 일은 아닙니다. 민준이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의학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겪은 일이 실제라는 겁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나는 행복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민주는 조용히 지연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제 이런 경험이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연에게 태호 재단의 지원 그룹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그녀의 경험이 다른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민준이 말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어요. 지연과의 만남 이후 민주는 마지막 작별 인사 사례를 더 체계적으로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의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전통의학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을 인터뷰했다. 놀랍게도 많은 사례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깨어남은 매우 짧았고 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형태였다. 또한 대부분의 사례는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했다. 민준과 연구팀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 죽음과 삶의 경계에 대한 문화적, 의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의학계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논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이해를 탐구했고 현대의학의 한계와 가능성을 논의했다. 민주는 특히 의료진들에게 환자의 가족이 보고하는 이러한 경험을 무시하지 말고 공감과 존중으로 대할 것을 강조했다. 수호는 의대생으로서 이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방학 동안 아버지의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의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 몇몇 의학 논문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율신경계의 일시적 재활성화로 설명하고 있어요. 수호가 어느 날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모든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는 아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의학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단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 그들의 연구는 점차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과 미국의 연구자들이 협력을 제안했고 비슷한 사례들이 전 세계에서 보고되었다. 이는 더 이상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20주기가 다가오면서 민준과 소라는 태호를 기리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의학적, 영적 관점을 탐구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 콘퍼런스에는 전 세계에서 의사, 과학자, 종교 지도자, 철학자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죽음의 정의, 임종 경험,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 현상과 같은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민주는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20년 전 아들 태호를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여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콘퍼런스 마지막 날, 수호는 자신의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의대생으로서 임상 경험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 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의학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죽음의 순간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호가 말했다. 뇌의 활동이 중단된 후에도 일시적으로 의식이 유지될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문화적, 영적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의 발표는 젊은 의사의 관점에서 과학과 인간성을 결합한 접근법을 보여주었고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콘퍼런스가 끝난 후 민준과 소라는 태호의 묘지를 찾았다. 그들은 이제 노부부가 되었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었다. 태호야, 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정말 크구나. 소라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내가 있었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수호도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단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동생이지. 그들이 묘지를 떠나려 할 때 갑자기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그들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주변의 꽃잎들을 살포시 흩뜨렸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태호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아들의 죽음과 그 후의 기적 같은 순간이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나 슬픈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귀중한 선물이었다고 믿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의대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었고 졸업 후 소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수호가 말했다.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졸업 후에 농촌 지역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서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민준과 소라는 감동했다. 그들은 수호가 태호의 유산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항상 내 편이란다. 민준이 말했다. 태호도 내가 자랑스러울 거야. 그날 밤 민준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새로운 내용을 적었다. 오늘은 태호가 우리를 떠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처음에는 그의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태호의 짧은 생애와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 같은 순간은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수호는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고 태호 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해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태호야, 내가 준 선물에 감사한다. 내가 그날 잠시 깨어나 우리에게 말을 건네준 그 순간은 우리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민주는 일기장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는 아들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다. 태호의 죽음과 그 후의 미스터리한 사건은 여전히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경험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였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소라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희망과 감사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소라가 속삭였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정말 행복해.
그들은 태호가 떠난 후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슬픔에서 희망으로, 상실에서 새로운 목적으로, 그리고 죽음의 미스터리에서 삶의 경이로움으로. 태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용기, 그리고 인간 경험의 심오한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태호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고, 때로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럴 때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란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신비로운 순간에 대해 가르쳐준 소중한 경험이었지. 그리고 아이들은 경외심을 담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그들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를 발견할 것이다. 태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미스터리를 넘어 희망과 위안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리고 민준과 소라는 그들의 아들이 짧은 생애를 통해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아들의 짧은 귀환이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었든 혹은 더 심오한 무언가였든 그것은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었다. 수호가 의사가 되고 몇 년 후 그는 시골 병원에서 일하며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의 헌신과 전문성은 지역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았고 많은 부모들이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그를 찾아왔다. 어느 겨울날 한 어머니가 폐렴에 걸린 2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왔다.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고 수호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는 태호의 사례를 떠올리며 더욱 신중하게 아이를 진찰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 살릴 수 있나요? 어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수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아이를 믿어주세요. 수호는 밤새 아이 곁을 지켰다. 그는 태호 재단에서 개발한 최신 진단 프로토콜을 적용하며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다.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수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은 천사 같은 분이에요. 수호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배운 것을 실천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제 형이 저를 도왔을지도 모르죠. 그날 저녁, 수호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한 아이를 살렸어요. 태호 형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 덕분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민준과 소라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아들의 성취를 축하하며 태호의 유산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호의 이야기는 의학적, 영적 연구의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민준과 소라가 시작한 연구는 의학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많은 병원들이 임종과 관련된 프로토콜을 개선했다. 태호 재단은 이제 국제적인 기관이 되어 전 세계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그들은 특히 농촌 지역의 의료시설 개선과 의료진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민준과 소라는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안과 희망을 전하는 강연을 계속했다. 태호의 30주기를 맞아 그들은 특별한 회고록을 출판했다. 작은 기적, 우리 아들 태호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민주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아들 태호를 잃은 후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 여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태호가 우리에게 보여준 짧은 기적의 순간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형태의 시작일 뿐입니다. 태오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슬픔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 함께 흐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격이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날카롭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던 것이 점차 감사와 사랑이 담긴 그리움으로 변해갑니다. 우리는 태오가 우리에게 준 선물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의 짧은 생애와 그 후의 기적의 순간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과 죽음의 신비로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회고록은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다. 수호는 이제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되어 자신만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클리닉 이름은 태오의 집으로 형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는 특히 중증호흡기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생명을 구했다. 민준과 소라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수호는 결혼하여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중 첫째 아들의 이름을 태오라고 지었다. 어느 날 어린 태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제가 삼촌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삼촌은 어떤 분이었어요? 민주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 삼촌은 아주 특별한 아이였단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지.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아주 큰 영광이란다. 제가 커서 삼촌처럼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린 태오가 물었다. 물론이지.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는 이미 특별하단다. 그리고 내가 삼촌의 이름을 가진 것처럼 그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준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태오야, 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구나. 내 이름을 가진 손자도 너처럼 특별한 아이란다. 고마워, 내 아들.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 그는 아들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태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신비로운 순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태오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 그것은 지역의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민준과 소라에게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진실된 경험이었고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 태오가 보여준 짧은 깨어남이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인 경험이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민준과 소라에게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의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준 변화와 의미였다. 태오가 떠난 지 40년이 지난 어느 봄날 민준과 소라는 태오의 묘지를 찾았다. 그들은 이제 많이 늙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여전히 강한 사랑으로 함께했다. 그들이 묘지 앞에 서 있을 때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들이 하늘에서 춤을 추듯 내려앉았다. 태오가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소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어. 그들은 손을 꼭 잡고 묘비 앞에 앉았다. 그리고 태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 수호와 손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태오 재단이 이룬 성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아들, 내가 자랑스러워할 일들이 정말 많구나. 민준이 말했다. 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 그들이 묘지를 떠날 때 소라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거야, 태오야. 그때까지 잘 있어.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태호의 죽음과 그 후의 기적 같은 순간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또 다른 여정의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은 아름다운 석양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빛은 마치 태호가 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민준과 소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깊은 사랑과 감사의 빛으로 덮여 있었다. 태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슬픔과 상실의 이야기였지만 점차 희망과 사랑, 그리고 삶의 신비로운 연속성에 관한 이야기로 변모해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봄비가 창문을 적시는 날이었다. 박지연과 남편 김민호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오늘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다. 쌍둥이 딸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쌍둥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운전대를 꽉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2배로 행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채 서 있었다.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한파를 피해 실내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날 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을 때였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한 여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검은 코트를 깊게 여민 그녀의 얼굴은 스카프에 가려져 있었고 품에는 작은 보따리를 안고 있었다. 여인은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녀는 빠르게 3동 계단 앞으로 다가갔다. 여인의 손길이 보따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갓 2달 된 아기였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결심한 듯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계단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보따리에서 아기를 꺼내 상자 안에 뉘었다. 아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인은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엄마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여인은 아기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는 상자 옆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그리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눈송이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며 내려왔고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상자 안의 아기는 미동도 없이 자고 있었지만 그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아파트 단지의 한 구석, 보일러실 근처에서 한 마리의 고양이가 눈을 번뜩였다. 미소라 불리는 이 고양이는 3년 전부터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녀에게 먹이를 주고 때때로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했지만 미소는 언제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선호했다. 미소는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이 낯선 향기를 포착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미소는 조심스럽게 3동 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자 안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했다. 미소는 상자 가장자리에 올라 아기를 관찰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차가운 공기에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아기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미소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망설임 없이 미소는 상자 안으로 들어가 아기 옆에 몸을 붙였다. 그녀의 따뜻한 털이 아기를 감쌌다. 미소는 부드럽게 아기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다. 그 행동은 마치 자신의 새끼를 돌보는 어미 고양이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미소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아기에게 필요한 온기를 제공했다. 아기의 입술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고 미소는 이대로는 아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소는 울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다른 절박한 울음소리였다. 그녀는 아기 곁을 지키며 계속해서 소리쳤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한밤중의 고요를 깨뜨렸다. 3동 302호에 사는 김영자 할머니가 가장 먼저 소리를 들었다. 평소 잠이 얕은 할머니는 미소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울음소리가 계속되자 할머니는 이상함을 느꼈다. 어머, 이 시간에 저렇게 우는 고양이가 있나?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겨울 코트를 걸치고 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미소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할머니가 계단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낡은 상자 안에 아기가 누워있고 그 옆에는 미소가 필사적으로 아기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세상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녀는 즉시 아기를 안아 올렸다. 아기의 몸은 차가웠지만 미소 덕분에 완전히 얼어붙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재빨리 자신의 집으로 아기를 데려갔다. 미소도 그 뒤를 따랐다. 할머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도록 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기를 담요로 감싸고 따뜻한 우유를 준비했다. 이 작은 천사야, 누가 널 여기에 두고 갔니? 할머니는 아기에게 속삭였다. 미소는 할머니의 발치에 앉아 아기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보호 본능이 가득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아기의 상태를 신속히 확인했다. 다행히도 심각한 저체온증은 피할 수 있었다.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날씨에 밖에 있었다면 아이가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예요. 고양이가 체온을 나눠준 덕분이네요. 구급대원들이 아기를 들것에 눕히자 미소는 불안한 듯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구급차가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마치 아기가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것인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안아 올렸다. 넌 영웅이야, 미소야. 내가 없었다면 이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소식은 빠르게 아파트 단지 전체에 퍼졌다. 이웃들은 모두 미소의 행동에 감동했다. 작은 고양이가 보여준 본능적인 모성애와 보호 행동은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건강 상태가 안정되었다. 경찰은 아기 옆에 놓여있던 쪽지를 찾았다. 그것은 아기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제 아이의 이름은 서진입니다. 2월 5일에 태어났어요. 제가 키울 형편이 안 되어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부디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좋은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경찰은 아기의 어머니를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아기 서진은 임시로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다. 그러나 미소의 영웅적인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서진을 입양하고 싶다는 가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 특히 서울에 사는 박민호와 이지연 부부가 서진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입양을 결심했다. 그들은 서진뿐만 아니라 미소도 함께 가족으로 맞이하기를 원했다. 서진이와 미소는 이미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인연을 존중하고 싶어요. 이지연은 사회복지사에게 말했다. 복잡한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소는 김영자 할머니의 집에서 지냈다. 할머니는 미소를 특별히 돌보았고 이웃들도 그녀에게 맛있는 간식과 장난감을 가져다 주었다. 미소는 마을의 작은 영웅이 되었다. 마침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박민호와 이지연 부부는 서진의 법적 부모가 되었다. 그들은 약속대로 미소도 함께 데려갔다. 할머니와 이별하는 순간 미소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서진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미소야, 서진이를 잘 돌봐주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특별한 고양이야. 서울의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박민호와 이지연은 서진을 사랑으로 키웠고 미소는 언제나 서진 곁을 지켰다. 서진의 첫걸음마, 첫말, 모든 순간에 미소는 함께했다. 시간이 흘러 서진이 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미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그녀는 미소를 내 수호천사라고 불렀다. 미소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진은 그것을 마치 동화처럼 여겼다. 엄마, 미소가 정말 나를 구해준 거예요. 서진은 궁금해했다. 그래, 미소는 내 진짜 천사야.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첫 번째 존재지. 이지연은 미소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의 6번째 생일 전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그들의 집을 찾았다. 젊은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이지연은 낯선 여성을 마주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여성은 잠시 말을 잊은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저는 서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이지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여성을 안으로 초대했다. 박민호도 놀란 표정으로 거실에 합류했다. 여성의 이름은 윤소라였다. 그녀는 6년 전 19살의 나이에 서진을 출산했다. 가족의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그녀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매일 후회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이가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양이 이야기도요. 미소는 소파 한쪽에 앉아 소라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있었지만 적대감은 없었다. 저는 서진이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에요. 소라는 재빨리 덧붙였다. 단지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셔서요. 이지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소라의 고통을 이해했다. 서진이는 지금 학교에 있어요. 오후에 돌아올 거예요. 이지연이 말했다. 원하신다면 기다리셔도 돼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서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미소는 평소와 달리 현관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한 듯했다. 미소야. 서진은 기쁘게 외치며 고양이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거실에 앉아있는 낯선 여성을 발견했다. 서진아, 이분은 윤소라 씨야. 널 특별히 만나고 싶어 하셨어. 이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는 말을 잃은 채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딸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안녕하세요. 서진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소라는 감정을 억누르며 미소 지었다. 안녕, 서진아. 널 만나서 정말 기뻐. 그날 저녁 5명은 함께 식사를 했다. 미소도 특별한 자리에서 함께 했다. 소라는 서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진은 자신의 방으로 가서 잠들었다. 미소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거실에 남은 3명의 어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소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서진을 낳은 후 그녀가 어떻게 삶을 재건했는지, 학교로 돌아가 간호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진을 찾게 되었는지. 저는 서진이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녀의 진짜 부모예요. 소라가 말했다. 하지만 가끔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지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소라의 상황을 이해했다. 그들은 또한 서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언젠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항상 서진에게 그녀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민호가 말했다. 언젠가 그녀가 알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을 말해줄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당신이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것은 서진이 준비가 될 때 이루어져야 해요.
소라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소라가 떠나기 전 그녀는 잠든 서진의 방에 살짝 들어갔다. 서진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미소는 그녀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소라는 미소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 내 아이를 구해줘서. 미소는 잠시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수용이 담겨 있었다. 마치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듯했다. 소라는 서진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하고 방을 나섰다. 그녀는 이지연과 민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떠났다. 그 후로 소라는 정기적으로 서진의 생일과 특별한 날에 작은 선물을 보냈다. 그녀는 멀리서 서진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이지연과 민호는 소라의 존재를 서진에게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다. 특별히 너를 생각하는 이모라고 설명하면서 서진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미소가 자신을 구했다는 이야기의 전체 버전을 들었다. 그리고 소라가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서진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저에게는 2명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서진이 물었다. 그래, 너는 특별해서 2명의 엄마가 있어. 이지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물론 미소도 있지. 서진은 미소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이가 든 미소는 여전히 서진의 방에서 함께 잤다. 그녀의 회색 털에는 이제 하얀 부분이 많아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같은 보호 본능이 빛나고 있었다. 미소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죠? 서진이 물었다. 그래, 미소는 내 수호천사야. 민호가 대답했다. 그 후 서진은 소라와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지연과 민호가 함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관계를 형성했다. 서진은 3명의 부모와 1마리의 수호천사 고양이가 있는 특별한 아이가 되었다. 미소는 서진이 15살이 되던 해에 무직의 다리를 건넜다. 그녀의 죽음은 가족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미소가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진은 미소를 기리기 위해 작은 정원에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커서 수의사가 되어 동물들을 돕겠다고. 미소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보호의 가치를 다른 동물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다. 세월이 흘러 서진은 정말로 수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특히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는 보호소에서 일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클리닉에 미소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곳에서 많은 동물들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다. 이지연, 민호, 그리고 소라는 서진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진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서진을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시켰다. 서진이 30살이 되어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녀는 딸에게 미소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린 미소에게 할머니 3명의 사랑과 고양이 미소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가족의 역사는 1마리의 작은 고양이에서 시작되었어. 서진은 딸에게 말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작은 미소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방벽에는 오래된 고양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눈에는 지혜와 사랑이 담긴 회색 고양이.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찾아올 수 있어. 서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다시 나누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의 창문 밖에서 1마리의 회색 고양이가 잠시 모습을 비추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고양이의 눈은 오래전 미소의 눈과 같은 따뜻함과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영원히 서진과 그녀의 가족을 지켜보겠다는 약속처럼. 1마리의 작은 고양이가 보여준 사랑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미소의 유산은 살아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생명구조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에 대한 교훈이었다. 조건 없이 주고 보호하고 희생하는 사랑.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 그리고 서진은 그 사랑을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전했다. 한 생명, 한 번에 하나씩. 미소가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서진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수의사로서의 길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매일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때로는 구할 수 없는 생명들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떠올렸다. 추운 겨울밤, 작은 몸으로 자신을 지켜준 그 고양이의 용기와 결단력을. 미소의 집은 점점 더 유명해졌다. 버려지고 학대받은 동물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곳으로 알려졌다. 서진은 특히 어린 시절 자신처럼 버려진 아기 동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그들이 적절한 치료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서진의 클리닉에는 한 가지 특별한 규칙이 있었다. 모든 고양이, 특히 회색 고양이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다. 직원들은 이것이 서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도 그 전통을 존중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서진의 클리닉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 5마리가 있었다. 그들은 차가운 공기에 떨고 있었고, 어미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 서진은 즉시 새끼 고양이들을 안으로 데려왔다. 그중 한 마리, 회색 털을 가진 작은 암컷이 특히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 새끼 고양이의 눈은 미소의 눈과 놀랍도록 비슷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서진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 회색 고양이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꼈다. 새끼 고양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랐고 좋은 가정을 찾았다. 하지만 서진은 그 회색 고양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고양이를 희망이라 이름 짓고 집으로 데려왔다. 희망은 미소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고양이로 성장했다. 그녀는 놀랍도록 직관적이었고 서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힘든 날이면 희망은 항상 서진의 무릎에 올라와 위로해 주었다. 서진의 딸 미소는 희망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마치 고양이 미소의 영혼이 희망을 통해 돌아온 것 같았다. 어린 미소는 종종 희망에게 비밀을 속삭였고, 희망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월이 흘러 서진은 더 많은 보호소를 열었다. 그녀의 작업은 전국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녀의 어머니들, 이지연과 소라은 그녀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민호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서진의 삶에 깊이 남아있었다. 서진이 4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 미소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한 고양이가 어떻게 한 아이의 삶을 구했고 그 아이가 어떻게 수많은 동물들의 삶을 바꾸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서진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동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유기동물 입양률이 증가했고 특히 회색 고양이들의 인기가 높아졌다. 어느 날 서진은 놀라운 소식을 받았다. 한 영화 제작자가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했다. 서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미소의 유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영화 고양이 미소는 다음 해에 개봉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영화는 사랑, 희생,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렸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영화관을 나섰고 많은 이들이 동물 보호소에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서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영화 개봉 후 받은 한 편지였다. 그것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소녀로부터 온 것이었다. 서진 선생님,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버려진 아이였어요. 하지만 좋은 가족을 만났고 지금은 행복해요. 저도 커서 동물들을 돕고 싶어요. 미소처럼요. 그 편지를 읽고 서진은 자신의 이야기가 가진 힘을 실감했다. 그녀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다. 미소의 유산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서진의 딸 미소는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수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미소의 집에서 함께 일하며 서진이 시작한 일을 계속했다. 모녀는 함께 더 많은 보호소를 열었고 더 많은 동물들을 구했다. 희망은 16살의 노령까지 살았다. 고양이로서는 놀랍도록 긴 수명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서진과 어린 미소는 함께 울었다. 하지만 그들은 희망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준 기쁨과 사랑에 감사했다. 엄마, 희망이 고양이 미소처럼 천국에 갔어요. 어린 미소가 물었다. 그래, 그들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서진이 대답했다. 서진의 인생은 한 마리의 고양이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미소가 없었다면 그녀는 그 추운 겨울밤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미소의 따뜻함과 본능적인 보호 행동이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서진은 종종 생각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소라의 고통스러운 결정, 미소의 용기, 이지연과 민호의 사랑, 그리고 그녀 자신의 결단력.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그녀의 삶을 형성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서진은 종종 말했다. 사람과 동물, 과거와 현재, 모두가 하나의 큰 이야기의 일부야. 서진이 60이 넘어 은퇴를 고려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구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마리의 작은 고양이에서 시작되었다. 미소야, 고마워. 서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속삭였다. 그녀는 언젠가 다시 미소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잠이 들었다. 서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녀의 딸을 통해, 그녀가 구한 동물들을 통해, 그리고 그녀가 영감을 준 사람들을 통해 한 마리 고양이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매년 겨울,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회색 고양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을 찾아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것이 단순한 미신인지 아니면 미소의 영혼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돌보고 있는 것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작은 존재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미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영감을 주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한 마리의 작은 고양이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통해 서진의 칠순 생일에 가족들은 특별한 축하 행사를 준비했다. 딸 미소와 손자들, 그리고 평생 동안 모은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이지연은 이제 90이 넘은 나이로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서진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소라도 그곳에 있었다. 세월이 흘러 그녀와 서진, 그리고 이지연은 독특하지만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행사장 한쪽에는 서진의 인생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물론 미소와 함께한 몇 안 되는 귀중한 사진들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진이 5살 때 미소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미소는 서진의 무릎에 올라앉아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고양이 미소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세요. 서진의 손자 중 가장 어린 지호가 부탁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무릎에 앉혔다. 미소는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었단다. 그녀는 내 수호천사였어.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추운 겨울밤, 버려진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한 마리의 작은 고양이. 아이들은 이미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매번 새로운 것처럼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할머니예요. 지호가 말했다. 그래, 그 아기가 바로 나란다. 미소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 너희들도 여기 없었을 거고. 이야기를 마친 후 서진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뒤뜰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중앙에는 오래된 나무가 서 있었다.
그 나무 아래에는 작은 비석이 있었다. 미소, 영원한 나의 수호천사에게. 서진은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미소야, 오늘은 내 생일이야. 내가 나를 구해준 지 66년이 지났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내가 함께했다고 생각해. 내가 보여준 사랑 덕분에 나는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어. 바람이 살짝 불었고 나뭇잎들이 서진의 말에 대답하듯 속삭였다. 서진은 따뜻한 기운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마치 미소가 여전히 그녀 곁에 있는 것처럼. 서진아,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어. 소라가 정원으로 걸어오며 말했다. 서진은 일어서서 미소 지었다. 어머니, 잠시 미소에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소라는 비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미소야, 고마워. 내 딸을 구해줘서.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복잡했지만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서진이 말했다. 알고 있어, 서진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자랑스러워. 소라가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행사장에서는 서진의 가족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서진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서진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66년 전 그날처럼. 할머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딸 미소가 물었다. 그저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서진이 대답했다. 한순간, 한 선택, 한 생명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미소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양이 미소는 정말 특별했나 봐요. 그래, 그랬어.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미소는 그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야. 창밖에서 한 마리의 회색 고양이가 눈 위를 걸어 지나갔다. 서진과 미소는 그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어렸다. 그날 밤 서진은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에서 그녀는 다시 10살이었고 미소와 함께 따뜻한 봄날의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미소는 여전히 젊고 활기찼으며 그녀의 눈에는 똑같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미소야, 고마워. 서진은 꿈속에서 말했다. 미소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달되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고 성장하고 퍼져나간다. 한 마리 고양이의 단순한 행동이 시작한 사랑의 물결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다. 서진을 통해, 그녀의 가족을 통해, 그리고 그녀가 도운 모든 생명체를 통해, 그리고 눈 내리는 겨울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미소가 필요한 일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것이니까. 끝없이 주고, 보호하고, 변화시키는 것,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 미소의 유산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복해질 거야. 그들은 결혼 후 5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 끝에 마침내 임신에 성공했고, 이제 쌍둥이라니. 그것은 마치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상 같았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임신 16주차 검진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다. 박지연 씨, 쌍둥이가 단일 육모막 단일 양막 쌍둥이, 즉 일란성 쌍둥이인데 같은 태반과 양순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태아들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재대열이 엉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두 아이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제 막 찾아온 행복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다.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야. 민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지연은 임신 24주부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태아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함이었다. 작은 병실이 그녀의 세계가 되었다. 하얀 벽과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벚꽃 나무 한 그루가 그녀의 유일한 풍경이었다. 오늘은 어떤 기분이에요? 담당 간호사 이수진이 매일 아침 물었다. 아이들이 많이 움직여요. 마치 서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수진은 지연의 배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었다. 자매니까 벌써부터 친한가 봐요. 걱정 마세요. 모두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지연은 57일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민호는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지연과 함께 머물렀다. 그들은 함께 아기 이름을 고민했고 결국 서연과 서연으로 정했다. 서연이는 첫째니까 조금 더 의젓할 것 같아 지연이 말했다. 서연이는 아마 장난꾸러기가 될 거야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한 아이들의 성격을 상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지연은 혼자만의 불안과 싸워야 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켜줄게. 임신 32주, 의사들은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술 전날 밤, 지연의 어머니가 병실을 찾았다. 걱정 마, 딸아. 넌 강한 아이야. 그리고 내 딸들도 분명 강할 거야.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도 자신의 딸들이 강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수술 당일, 지연은 마취 상태에서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술실의 밝은 조명, 의사들의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민호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느낌만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시작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김도윤 교수가 말했다. 몇 분 후,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다. 첫째 아가씨 나왔습니다. 건강해 보이네요. 의사가 말했다. 곧이어 두 번째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둘째도 나왔습니다. 역시 건강합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민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술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간호사가 두 아기를 들어올려 지연에게 보여주려 했을 때 아기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치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영원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세상에. 김 교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민호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봤어? 우리 딸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은 잠시 분리되어 검사를 받았지만 깨어있을 때면 계속해서 서로를 찾는 듯했다. 간호사들은 이런 모습이 드물다며 감탄했다.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한 유대감이 있어요. 수간호사가 지연에게 말했다. 퇴원 후 지연과 민호는 쌍둥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갔다. 밤에는 번갈아가며 아기들을 돌보았고 낮에는 함께 육아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나누었다. 서연과 서연은 자라면서도 그 특별한 유대감을 잃지 않았다. 걸음마를 배울 때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섰고 첫 마디를 배울 때도 서로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 서연아, 서연아. 그들의 첫 단어였다. 시간이 흘러 쌍둥이는 3살이 되었다. 외모는 똑같았지만 성격은 점점 달라졌다. 서연은 조용하고 사려 깊었으며 서연은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있을 때면 마치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으로 나뉜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엄마, 서연이가 아파요.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지연은 놀라서 서연을 살펴보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서연아? 그냥 알아요. 서연이가 아프면 저도 아파요.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쌍둥이 텔레파시라고 설명했지만
지연과 민호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과학적 현상 이상의 것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깊은 유대감의 증거였다. 서연과 서현의 이야기는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은 모두 쌍둥이의 특별한 유대감에 감탄했다. 특히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저 아이들은 정말 천사 같아요. 동네 할머니가 말했다. 지연의 어머니는 손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열이 높아져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들은 심각한 폐렴이라고 진단했고 서연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서연이도 데려와 주세요. 서연이 약해진 목소리로 애원했다. 하지만 병원 규정상 중환자실에는 방문객, 특히 어린아이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어렵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서연은 병원 복도에서 울며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다. 서연이가 저를 찾고 있어요. 저도 서연이를 찾고 있어요. 지연과 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의사에게 특별한 허가를 요청했고 마침내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서연이 서연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서연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서연의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열이 내려가고 심지어 의식도 선명해졌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이후 병원은 특별히 서연이 매일 서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서연은 매일 동생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연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어 갔다. 일주일 후 서연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들은 이 사례를 의학저널에 기고하기도 했다. 쌍둥이 간의 정서적 유대가 신체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의학 논문의 주인공이 되다니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지연은 그저 두 딸이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쌍둥이가 6살이 되던 해 지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손을 잡은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연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서연과 서연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서로 다른 반에 배정되었다. 학교 측에서는 쌍둥이의 개별적인 성장을 위해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첫날 두 아이는 교문 앞에서 서로를 꼭 안았다. 방과 후에 만나자 서연이 말했다. 약속해. 서연이 대답했다. 각자의 교실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독립적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 특별한 유대감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학교 생활에서도 쌍둥이의 특별한 능력은 발휘되었다. 서로 다른 반에 있으면서도 한 명이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한 명이 그것을 감지하곤 했다. 한 번은 서연이 수학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서연이 갑자기 자신의 선생님에게 지금 언니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일이 있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현상에 놀라워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쌍둥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민호는 회사 일로 해외 발령을 받게 되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그것은 쌍둥이에게 큰 변화를 의미했다.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한다고 서연이 놀라서 물었다. 그래, 아빠의 일 때문에 싱가포르로 가야 해. 지연이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학교는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연과 민호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하려 노력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될 거라고. 이사 전날 밤 서연과 서연은 자신들의 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서워. 서연아. 서연이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는 항상 함께야. 우리가 서로를 가지고 있잖아. 서연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싱가포르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처음에는 어려웠다. 낯선 환경, 새로운 학교,
그리고 언어의 장벽까지. 하지만 쌍둥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단해요. 민호가 감탄했다. 어른인 저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아이들은 벌써 친구도 사귀고 새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게 그들의 힘이죠. 싱가포르에서 지내는 동안 서연과 서연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하며 더욱 성장했다. 그들은 영어를 빠르게 습득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여전히 서로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언니, 오늘은 공원에 가서 그림 그릴까? 서연이 제안했다. 좋아. 내가 그림 그리는 동안 내가 이야기해줘. 서연이 대답했다. 그들은 각자의 재능을 발견해 나갔다. 서연은 그림 그리기에 재능이 있었고 서연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했다. 함께할 때면 그들은 멋진 그림책을 만들어냈다. 3년 후 민호의 해외 발령이 끝나고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쌍둥이는 이제 13살, 사춘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들의 유대감은 여전히 강했다. 지연은 종종 아이들의 출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이 손을 잡고 태어났던 그 기적 같은 순간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손을 잡는 거예요. 서연이 궁금해했다. 그런 것 같아. 너희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지연이 대답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쌍둥이는 더 다양한 활동과 관심사를 발전시켰다. 서연은 미술부에 가입했고 서연은 합창부에서 활동했다. 그들은 점점 더 개인으로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해갔지만 그 특별한 연결고리는 여전히 강했다. 이상해, 서연아.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우리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은데 동시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건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서연이 대답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쌍둥이는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서연은 미술대학을 목표로 했고 서연은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우리가 다른 대학에 가게 될까? 서연이 불안해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야. 서연이 동생을 안심시켰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쌍둥이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 명이 지칠 때면 다른 한 명이 격려했고 한 명이 성공하면 다른 한 명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결국 서연은 서울대 미술대학에, 서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에 합격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다른 캠퍼스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이제 정말 어른이 되는 느낌이야. 대학 첫날 서연이 말했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야. 서연이 동생의 손을 잡았다. 대학 생활은 그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열어주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때로는 첫사랑의 설렘까지.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갔다. 졸업 후 서연은 유명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고 서연은 오케스트라에서 첼리스트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말마다 만나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다. 30살이 되던 해 서연은 음악 공연 중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의 이름은 정우진, 음악 평론가였다. 언니, 내가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서연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동생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상실감도 느꼈다. 동생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낯설었다. 몇 달 후 서연은 우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서연은 동생의 들러리가 되기로 했다. 결혼식 전날 밤 자매는 어린 시절처럼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내일부터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서연이 물었다. 그래, 하지만 그건 우리의 유대감이 약해진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서연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결혼식 날 모든 하객들은 신부와 들러리가 나란히 걷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들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그들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저 둘은 정말 특별한 자매예요.
하객들이 속삭였다. 결혼 후에도 자매의 연결고리는 계속되었다. 서연이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서연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너 임신했지? 서연이 서연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물었다. 서연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알았어? 나도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그냥 알았어.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연의 임신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왔다. 지연과 민호는 곧 조부모가 된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고, 서연은 이모가 된다는 사실에 설렜다. 임신 중에 서연이 힘들 때면 서연이 항상 옆에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입덧을 함께 견디고 밤중에 걱정될 때면 언제든지 달려와 곁을 지켰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서연이 고마움을 표현했다. 나도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서연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동생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 서연이 진통 중에 외쳤다. 서연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우리가 함께 할게. 출산은 어려웠지만 서연은 건강한 딸을 낳았다. 아기의 이름은 유미, 서연과 우진이 함께 지은 이름이었다. 이모가 되니 어때? 서연이 물었다. 서연은 조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도 자신만의 인연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김태우, 건축가였다. 그들은 서연의 미술 전시회에서 만났고 천천히 사랑을 키워갔다. 태우 씨가 프로포즈했어. 서연이 어느 날 서연에게 전화했다. 드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너희 결혼식은 내가 총괄할게. 서연이 기뻐했다. 서연의 결혼식은 서연의 결혼식만큼이나 아름다웠다. 서연은 동생의 들러리가 되어 그녀의 옆을 지켰고 작은 유미는 꽃바구니를 들고 앞서 걸었다. 우리 자매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서연이 결혼식 피로연에서 말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어. 서연이 동생을 꼭 안았다. 몇 년 후, 서연도 딸을 낳았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 작은 유미와 꼭 닮았다. 두 사촌은 마치 또 다른 쌍둥이처럼 가까워졌고 서연과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유미와 유진이 우리처럼 특별한 관계를 가질까? 서연이 궁금해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의 피를 나눴으니까. 서연이 대답했다. 세월이 흘러 쌍둥이는 40살이 되었다. 그들의 부모님은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자매는 각자의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갑작스럽게 아프게 되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희귀한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고 진단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서연이 의사에게 물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관리할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서연은 언니의 병을 자신의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언니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 서연이 서연에게 말했다. 의사들은 면역세포 이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서연은 즉시 자원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쌍둥이였기에 그녀의 세포는 서연에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었다. 너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서연이 걱정했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내게도 축복이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치료는 길고 어려웠지만 서연은 서연의 도움으로 천천히 회복되어 갔다. 그들의 유대감은 어쩌면 서연의 생명을 구한 것인지도 모른다. 너는 또 한 번 나를 구했어. 서연이 회복 후 서연에게 말했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구하고 있어. 그게 우리가 함께 태어난 이유일 거야. 서연이 대답했다. 쌍둥이의 50번째 생일, 가족들은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그들의 남편들, 자녀들, 그리고 이제는 노인이 된 부모님까지 모두가 함께 모였다. 지연은 이제 100발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이것 좀 보렴. 그녀가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것은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었다.
두 아기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사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태어났구나. 서연이 감동했다. 우리의 시작이었지. 서연이 언니의 손을 잡았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모두 놀랐단다. 그들은 이런 순간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지. 너희들은 특별한 운명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것을. 파티가 끝나갈 무렵 서연과 서연은 조용히 테라스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그들은 어린 시절처럼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행운이었어. 서연이 말했다. 그래, 우리는 서로를 가졌으니까. 서연이 대답했다. 하늘의 별들처럼 우리도 각자 빛나고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 같아. 서연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 별들이 만드는 별자리처럼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지. 서연이 덧붙였다. 그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그들의 유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세월이 흘러 서연과 서연은 할머니가 되었다. 그들의 손자, 손녀들은 쌍둥이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할머니들은 정말로 손을 잡고 태어났어요. 손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서로를 놓지 않았단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서연이 언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이제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손을 잡을 때면 여전히 그 특별한 연결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봄날 서연과 서연은 그들이 태어난 병원을 찾았다. 그 병원은 이제 현대적인 의료센터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장소였다. 여기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어.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함께 걷고 있지.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병원 입구에 서서 잠시 과거를 회상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어. 쌍둥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특별한 유대감은 단순한 유전적 일치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사랑, 헌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끝없는 지지와 이해였다. 지연과 민호는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쌍둥이에게 남긴 사랑과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서연과 서연은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과 연결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할머니, 저도 언젠가 누군가와 그런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서연의 손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사랑하는 사람과는 누구나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단다. 그것이 쌍둥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서연이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그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거야. 서연이 덧붙였다. 이제 70이 된 쌍둥이는 여전히 활기차게 삶을 즐기고 있었다. 서연은 은퇴 후에도 그림을 그리며 여러 전시회를 열었고 서연은 음악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고 때로는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들의 삶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풍요롭고 의미 있었다. 서연과 서연이 80살이 되던 해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손을 잡은 기적, 80년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서연이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놓지 마세요. 서연이 덧붙였다. 다큐멘터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쌍둥이는 여러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전국을 다니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특별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세요. 서연이 강연에서 말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세요. 서연이 청중에게 말했다. 그들의 90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들은 특별한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이제는 증손자들까지 네 세대가 모두 모였다. 할머니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린 증손자가 졸랐다. 서연과 서연은 미소를 교환하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두 자매가 있었단다. 그들은 보통 자매와는 조금 달랐어. 왜냐하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모든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어른들은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그 두 자매는 지금도 여전히 손을 잡고 있단다. 서연이 마무리했다. 그리고 항상 그럴 거야. 서연이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느 봄날 아침, 서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입원한 지 몇 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서연은 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서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함께 왔으니 함께 갈 거야. 서연이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의사들은 서연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했지만 서연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의 추억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연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이를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렀다. 내 언니의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서연에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가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어 왔어요. 서연이 병원에서 퇴원한 날,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서연은 언니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을 나섰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군. 서연이 말했다. 그래,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연이 대답했다. 그들은 100살이 되는 날 특별한 방법으로 기념하기로 했다. 그들이 태어난 병원, 이제는 현대적인 유료센터가 된 그곳에서 작은 기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우리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서연이 언니의 손을 들어보였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기립 박수를 쳤다. 서연과 서현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100번째 생일 기념식은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대통령은 그들에게 특별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두 분의 놀라운 유대감과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서로를 위한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서연과 서연은 그 메시지를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여정은 길고 때로는 어려웠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두 손이 맞잡은 그 특별한 순간으로부터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서연과 서연은 손을 잡은 채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연결고리는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그 너머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일지도 모른다.